안녕하세요. 파산관진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부터는 좀 거시적으로 개별 사례에 집착하지 않고 크게 개인 파산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덩어리 위주로 예를 들어서 주택보증금, 상가보증금, 보험해약강화금, 보험금, 예금, 현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편파 면제까지 개별적으로 한 30가지 정도가 됩니다. 세분화하면 재산의 어떤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크게 음, 숲에서 나무를 조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숲을 봐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개별적으로 환가 사례 한 건당 뭐 나무 하나씩을 들여다봤다면 이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전체에서 문제되는 게 무엇인가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보증금에서 관제인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신청 대리인들이나 채무자 여러분들도 관제인이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보면 나중에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문제되는 점을 반대로 알 수 있겠죠. 관제인이 면담 내지 초안 작성 시 과거 10년을 들여다봅니다. 보통 주거지, 주민등록 초보는 그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를 다 내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지불식간에 시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임대차 보증금, 주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옮긴 것을 그래서 면담을 통하지 않고는 발견이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낸 자료만으로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게 결론이고요. 뭐 직계가족에게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요. 직계가족이라면 뭐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이제 뭐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배우자. 근데 이제 반계가족, 좀 처남, 매형, 시누이, 올케 이게 은닉하는 경우는 좀 발견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요즘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죠. 보증금으로 사용한 면제재산 초과 범위 보증금을 보유하고 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 은행들이 질권을 설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질권은 파산 사건에서는 별채권으로 취급이 돼서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질권을 설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채권자가 파산 전에 가압류를 실행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경우, 주로 새마을금고 내지 신협 등 이런 제3금융권에서 담보 목적으로 양수받습니다. 이럴 경우에 환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6년 전에 중앙법원 파산관제인 간담회에서 그 관제인들이 일부 문제 제기했지만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질권 설정 없이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실행하는데 국민이 세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비면책 채권으로 해야 된다는 뭐 제한도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뭐 논의만 그쳤죠. 오히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파산에서는 비면책이고 개인회생에는 면책채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파산에서도 면책을 하자라는 논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금 대출과 학자금 대출도 일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죠. 근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한 학자금 대출은 비면책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 같지 이것도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논의도 가능하나 다른 중소사용업자 뭐 신보라든가 이런 데서의 그 신보 기보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서도 면책이 되죠. 그래서 정책금융가의 형평상 반대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일부 보증금 지금은 이제 3,700 이상이죠. 3,700 지금은 이제 이거를 좀 바꿔야 되죠. 결론 한 5천 정도 갖고 있다. 뭐 4천이야 뭐 4천 마이너스 3
3,700에서 300인데 대략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보유한 사안에서 3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환수해서 배당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이해하는지. 채권자가 이해하는지 당사자의 질병, 소득, 다른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현재는 이제 반월세가 많이 늘어났죠. 반월세라는 거는 순수한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을 내고 일부는 월세로 내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가족 명의, 뭐 딸이나 배우자 명의 4, 5천만 원에 일부 월세 한 30에서 50 정도 계약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뭐 설사 이 보증금이 채무자 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환가는 불가능하죠. 다만 채무자의 기여도가 입증되고 가족이 함께 모아서 좀 금액이 고액이다. 뭐 한 5천에서 1억 원 정도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1천에서 2천 정도는 환가하는 사안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임대차 보증의 한수 범위는 개인회생은 어떻습니까? 개인회생에서는 통상 배우자 명의 보증금도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을 반영을 하죠. 근데 개인 파산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항상 논의가 됐습니다. 민법상으로는 부별산제죠. 그다음에 혼인중 파산 분할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죠. 그러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입증된다면 환가가 가능하다는 게 다수의 견해입니다. 영업장 임차보증금 소액인 경우 면제가 가능한가? 뭐 관제인 재량인데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가 가결 정족수 예전에는 3분의 2니까 67%였죠. 지금은 이제 과반수로 변동이 됐는데 간이회생에서는 좀 변동됐죠. 채권자의 가결 정족수 미달 혹은 채무 변제 계획 미행으로 폐지 확정 후 파산 신청을 하면서 청산 가치를 기존의 회생 계획 안에 적시된 것과 동일하게 파산 면책 신청서에 기재하였는지 여부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제 거액의 보증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은 채무자가 은닉 또는 편파 변제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거죠. 질권 설정 해야 되는데 질권 설정을 안 해서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00건 중 두세 건 정도만 질권 설정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로서는 최신 은닉 사례인데 보이스피싱 피해 사기를 당해서 결국 이제 사기를 당했으니까 거액의 그 금융채무를 진 겁니다. 8,200을. 채권자들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계약 해지 후 반환받은 다음에 딸 명의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배우자 협의원 신청하고 그 다음에 바로 파산 신청했습니다. 너무 눈에 뻔히 보이죠. 이런 경우는 이걸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뭐 금액이 문제지 환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만약된 가장 임차 작업 최우선 임차 보증금 요즘은 3,700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3,200인가요? 3,400. 그 다음에 뭐 시군구는 2천만 원, 1,700, 2천까지. 가장 임차 작업은 사실 애교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시중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에 사기 대출이 좀 성행하고 있죠.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이 원라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대출과 관련된 영화인데 여기서도
3D 대출이 하나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진짜 막장이라는 얘기죠. 3D 대출. 3D 대출이라고 거기서 영화에서 나오는데 보험인가요? 보험과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전세자금 대출 또 하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3,700입니다. 3,7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이 거의 없고 양육 대상자가 있으며 질병이 시달리는 경우는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는 소액의 환가는 다소 부적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1월 1일부터 3,200, 2016년 4월 1일부터 3,400, 그 다음에 1,700. 한 2, 3년 주기로 한 2, 300씩 오르는 것 같아요. 2, 300씩. 이제 조만간 2021년 정도에 이제 한 4천 정도 되겠네요. 음. 그래서 이건 관제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들도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그 등록이 돼 있죠. 등록. 임대차 계약은 이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파산을 앞두고 이거를 갑자기 뭐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액은 국가나 이런 데서 다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시군구청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죠. 아니면 뭐 온라인상으로 인터넷 등기소에다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다 취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이 딱 나옵니다. 나중에 파상관제, 나중에 소송에서도 이거를 사실조회를 하죠. 변호사들이. 당사자들이 사실조회를 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죠. 이혼 재산 분할 사건에서도 그렇죠. 배우자가 몰래 빼돌려도 이런 거를 추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걸 이제 접수를 하면은 해줍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이 확정일자분은 옛날 제도죠. 옛날에는 없었죠. 그냥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이런 주소에 뭐가 여기 새로 살았구나. 이 정도 빼니 전입일자만 나옵니다. 2,000원. 부실하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나오죠. 이렇게. 임대차 등록. 사실상 한국은 임대차는 등록제로 운영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LH공사나 SH공사는 LH공사는 보증금을 뭐 1억 8,500까지 대주죠. 당사자들은 5%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명의는 LH공사로 하죠. 그래서 임대차 등록 현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을 변경해서 파산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상 관제인이 대부분 다 적발할 가능성이 있다. 뭐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뭐 사실조회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환가 및 포기 사례는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총 사례가 또 한 23개. 이게 이제 뭐 다 집계된 게 아니고요. 2018년 2월 12일까지니까 그 이후로 지금 한 2년치는 집계를 안 했다만 뭐 거의 비슷합니다. 대개의 그 사례는 뭐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압류 집행 중인 보증금은 일단 환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임대차 보증금은 집행 제한 범위 내에 3,700까지는 집 가압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를 초과하는 걸만 합니다. 대부분 다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일부를 한수했어요. 이거는 아마 그 당시 기준으로 3,200이면 한 4,000에서 5,000원 정도였죠. 배우자 명의 보증금 이제 환수한 경우,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을 집행공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거는 지금 큰 금액입니다. 2억 원이니까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을 상대로 집행 가압류를 해놓으니까 집주인은 나가라 하고 쫓아내고 그 남은 보증금, 세를 월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냥 손해배상된 거를 공제를 하고 집행공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채무자가 파산 들어왔을 때 이제 공탁금을 관제인이 찾는 경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사기 후 보증금을 빼요. 딸 명의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배우자하고는 이혼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천에 월세 한 4, 50 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마 3,400 빼고 1,60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이게 질권을 설정 안 했을 때 만약에 면제재산 범위라고 다 돌려주면 이 사람은 파산한 후에 오히려 재산이 증가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면제재산은 어쩔 수도 없어도 한 그게 5천이다 그러면 1,300을 한가를 하죠. 파산 신청 직전 임차보증을 가족에게 은닉하고 허위 진술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기재를 누락하고 이혼과 동시에 파산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배우자의 몫이라든가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사실상 소액만 합니다. 여기. 절반 정도만 한 거죠. 면제재산 범위를 빼고도 배우자 걸 또 하고 뭐 양육비 고려하고 심한 경우는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부동산 매각 대금을 이제 가족에게 우회해서 임대차 보증금으로 바꿔놓치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부동산 매각 대금이 뭐 한 1억 정도 됐는데 남은 금액이 뭐 한 5, 6천 정도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남은 금액이 만약에 1, 2천이다. 1, 2천을 딸 명의로 세를 얻었다. 넘어가야죠. 그런 경우는. 항상 보증금을 여기서 환가한 경우는 아셔야 될 게 3,700만 원은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해 준다. 그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가된 사람들은 그 이상을 바꿔치기 하거나 은닉했다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점이 3,200, 3,400, 3,700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 해당 시점에 시차도 좀 봐야 됩니다. 임대차 보증을 부친에게 은닉한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 있었는데 자기 아버님 명의로 2천 이론상으로 은닉이죠. 넘어가야죠, 그때. 근데 이런 경우는 아마 면제재산 항상 초과하는 범위를 이제 은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를 갖고 와라 해서 이게 동생한테 변경된 거를 반납한 거죠. 은닉한 거를 발견한 거죠. 1,500만 원. 부친에게 은닉한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 채권 누락후 파산 면책 신청. 이게 이제 대출 받았으니까 이거는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신청서에 기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딸 명의 보증금 1,500만 원 모친 명의로 변경한 경우. 대부분 가정 명의로 변경하죠. 배우자 명의로 변경.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뭐 딸을 홀로 양육한 점을 고려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배우자 매각 부동산을 엄격하게 조사하니까 면책을 취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집 매각 후 1년 만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조사해보니 보증금이 면제재산 범위 내에요. 포기해야죠. 고령이고 은닉한 보증금마저 생활고를 모두 소진하였으므로 면책 불허가에는 해당되겠죠. 원칙적으로. 재량 면책 해줘야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것도 사실상 앞에 있는 이 임대차 보증금 환가 사례도 대부분 일부 포기죠. 일부 포기, 일부 환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왜냐면 이 주거는 뭐 노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 임대차 보증금은 아주 절대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죠. 3,700만 원. 그래서 항상 일부 환가, 일부 포기, 일부 환가를 하는 경우지 일부 환가 할 때도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장애는 있는지, 직업은 있는지, 부양가족은 있는지, 그 다음에 근로능력은 있는지 이런 모든 거를 고려해서 환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건 구파산 사건입니다. 예전에 이게 아마 거의 제가 첫 사건일 거예요. 이게 첫 사건. 지금 보시면 예전에 이게 14번까지 있었어요. 분명히 재산 목록이. 어느 순간 15번으로 싹 15번 친족의 재산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 2020년 2월 1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걸로 바뀌었어요. 요새 이렇게 보니까 14번 상속재산, 친족재산은 이제 기재 안 하는 걸로 했죠. 그래서 채무자거 위주로 보고 배우자 안 봅니다. 부친 안 봅니다. 모친 안 보고요. 자녀들 안 봅니다.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봐야 될 사유를 관제인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은 요즘은 환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워낙 그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집값이 많이 폭등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4천에서 5천 정도의 전세는 없다고 봐야 돼요. 4천에서 5천 정도면 월세가 한 50에서 100 정도 되는 반월세이기 때문에 그 월세를 부담할 정도의 소득층은 파산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아니면 있어도 뭐 가족들이 부담을 하되 결국 그런 분들은 서울에서는 거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로 나가야죠. 서울 인구가 점점 줍니다. 970만. 경기도는 1200만인가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외곽 신도시는 계속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러면 주거 2시간 정도를 걸려서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이 임대차 보증금 뭐 은닉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보증금이 은닉돼서 또 요즘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활발히 이루어져서 뭐 굳이 보증금을 주거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를 해서
그게 이제 뭐 갭 투자라든가 또 뭐 자기 집 전세 주고 전세 대출 받고 이런 부동산 투기의 어떤 집값을 상승하는 요소로서 작용해서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죠. 요즘 신혼부부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상당히 확대를 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그 전세자금 그 임대차 보증금 환가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제인 입장에서도 이제 차분하게 조사를 하되 그냥 과거의 어떤 추이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신청 대리인들이나 채무자들도 이 지금 관제인 보고서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뭐 여러 강의에서 아마 그 포맷 박스 있잖아요. 최근 주거 이력이 10년을 딱 친밀 이걸 계속 조사를 해요. 면담을 하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점검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10년 전에 집이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뭐 그게 경매로 넘어갔어. 그러면 경매 배당표라든가 이런 걸 잘 진구해서 내면 뭐 특별하게 은닉된 게 없다는 게 소명이 되죠. 그 다음에 10년간의 직업 이력. 잘 나가는 시절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파산한 후에 소득이 별로 없고 이런 건 이제 그 세무서의 사실증명 8가지 서류에 의해서 충분히 소명이 됩니다. 파탄 시기의 원인, 좀 어려워진 이후에 부도가 나거나 빚을 제대로 못 갚은 사정에 대해서 이건 이제 관제인이 간단하게 요약한 거지만 보통 채무자들은 뭐 2장, 3장, 길으면 뭐 여러 장 쓰는데 한 2장, 3장, 4장 정도가 넘지 않도록 기술을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이런 건 다 기재하게 돼 있죠. 같이 사는지 뭐 그다음에 부모는 누가 부양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보기 위해서 어렵게 사는지 뭔가 좀 애로점은 없는지 그다음에 뭔가 또 채무자의 어떤 진술과 달리 이례적인 상황에 처한 건 없는지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보는 요소죠, 사실은. 그다음에 파산 채무를 봅니다. 발생 시기라든가 채권자의 수. 개인 채권자가 많으면은 이게 주소 보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납금이 증대되는 요소도 됩니다. 재단 채권, 명의자 재산, 5년 처분 재산, 이제 전현 배우자 부모 재산 이거 다 없어지죠. 이제. 그래서 이제 채무자 위주로 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보증금은 환가되는 경우는 이제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있어도 아주 소수고. 그래서 예,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그 환가의 그 문제점과 추이, 전반적인 어떤 경우에 환가를 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